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그 막을 내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흥미롭게 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은 독특한 컨셉과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펼쳐진 치열한 대결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기존의 요리 경연들과는 확실히 다른 재미를 주었는데요.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참가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계층적 격차를 부각시키며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펼쳐보였죠.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요리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요리에 담아내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갈등이 시청자들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답니다. 특히나 그 인기 비결 중에 하나는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요리사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정체성을 담아냈다는 점인데요. 이 점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 리 셰프입니다. 에드워드 리는 요리계에서 이미 유명한 셰프지만 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도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번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처음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에드워드 리는 망설였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젊은 셰프들이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라 자신과는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국적 뿌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과 한국의 요리사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특히 그에게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동안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며 느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풀어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한국에서의 촬영에 대해 말을 할 때 특유의 솔직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는 처음 촬영장에 도착하였을 때 그 규모에 엄청 놀랐다고 회상했습니다. 요리사 100명이 함께 모여 경쟁하는 대규모 촬영 현장은 그가 그동안 참여했던 어떤 요리 프로그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였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여러 수많은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본 경력이 있지만 흑백 요리사처럼 압도적인 스케일을 가진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니 그 현장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였을지 상상해 볼 수 있죠. 또한 흥미로웠던 부분은 에드워드 리가 한국에서 느낀 정직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촬영장에서도 보안 규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하였습니다. 촬영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보안으로 인해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붙여야만 했는데요. 장난으로 옆에 있던 셰프에게 스티커 떼고 사진 하나 찍자라고 말하였더니 바로 안 돼요, 형님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에드워드 리는 한국인들의 정직함에 감탄하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의 촬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특히 그에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요리보다 한국어 소통이 더 큰 도전이었다고도 하죠.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팀전 도중 한국어로 소리쳐야 할 때 무심코 물고기라고 외쳤던 순간을 떠올리기도 하였는데요. 그 장면은 많은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하였지만 에드워드 리에게는 그만큼 한국어가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는데요.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은 호텔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본인의 업장이 있는 다른 셰프들처럼 자유롭게 연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호텔방에서 간이용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간단히 요리를 시뮬레이션하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요리 메뉴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였다고 했는데요.
이런 열정적인 준비 과정이 결국 그의 요리 실력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그의 독창적인 요리와 스토리텔링이 빛났는데요. 나폴리 마피아와의 대결에서 에드워드리는 떡볶이를 연상시키는 디저트를 선보였고 그 요리에는 한국의 맛과 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추구해온 것은 단순히 요리 기술의 승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식에 녹여내는 것이었죠. 이런 점에서 그의 요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나폴리 마피아였지만 에드워드리는 승부 결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폴리 마피아에게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나폴리 마피아의 인스타그램에 셰프, 당신은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두 셰프 간의 우정과 존경을 보여주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도 훈훈한 감동을 주었죠. 에드워드리는 사실 요리계에서 이미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인물인데요. 2010년에는 미국의 유명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언 셰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2023년에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게스트 셰프로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특히 이번 흑백 요리사 출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한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에드워드리의 이야기는 그저 요리사로서의 성공이 아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찰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요리는 단순한 맛의 승부를 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음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적인 과정이기도 하였는데요. 흑백 요리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였고 또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도전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흑백 요리사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는데요. 셰프들의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까지 담아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선 인간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흑백 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어 한식의 인기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엘로디라고 합니다. 근래에 마음이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한국의 넷플릭스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를 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가게는 파리에서 꽤 잘 나가던 레스토랑이었답니다. 음식도 평이 괜찮았고 나름대로 단골 손님도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 경기가 많이 나빠지면서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프랑스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외국인 손님들 중 특히 중국인 손님들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은 정말 예의가 없고 불친절하더라고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솔직히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서 장사를 접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의 추천으로 재미삼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요리사들 간의 갈등과 질투가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프로그램에서 한국 음식이 자주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식을 잘 몰랐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아시아 요리라고 하면 주로 중국식이나 일본식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한국 음식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식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조금 특별한데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요리를 하려던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항상 화가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예술을 사랑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인생을 상상하곤 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도 생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그저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는 일이었지만 점점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특히 셰프들이 요리를 만들 때마다 그 과정이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졌답니다.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불 앞에서 만들어지는 요리의 모습은 마치 제가 그리던 그림 같았죠. 그렇게 요리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워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꿈은 화가에서 요리사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모은 돈과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작은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는데요. 파리의 한 골목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곳이었죠. 모든 시작이 다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저의 손맛을 알아주는 단골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 전통 요리를 약간 변형해서 내놓는 저만의 퓨전 방식이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손님이 늘어나면서 문제도 함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레스토랑에 자주 찾아왔는데요. 이게 꼭 긍정적인 일은 아니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국적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좋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해준다는 건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중국인 손님들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중 몇몇은 정말 예의 없이 행동하곤 했는데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음식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예약을 하지도 않고 대규모 인원이 갑자기 몰려와서는 자리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했고 저도 난처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음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인 손님들이 와서 프랑스 전통 요리를 주문했는데 제 음식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나 봐요. 그분들은 음식을 거의 다 먹어놓고 나서는 맛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도 많았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화가 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질수록 제 레스토랑도 그런 문제를 자주 겪게 되었죠. 손님들 간의 갈등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한 번은 프랑스인 손님이 중국인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는 불만을 토로하며 저에게 직접 얘기한 적도 있었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님에게 무작정 강하게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참기만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레스토랑의 손님들은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레스토랑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저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고 제 레스토랑에 한식을 도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저는 그들과는 다른 아시아의 맛을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거든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요리사들을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누고 그들을 각각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셰프들로 구성하여 대결을 펼쳤습니다. 흑수저는 주로 무명의 요리사나 유튜버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백수저는 한식이나 일식과 중식 등의 각 분야의 유명 셰프들이 출연하였죠. 특히 요리사들 간의 계급 대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연출 기법이 아주 멋있었는데요. 흑색과 백색의 컬러 대비로 요리사들 간의 계급 구도를 상징하면서 흑요리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요리사들을, 백요리사는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요리사들을 배치하여 극적인 요소를 더하였습니다. 그러한 대립은 단순한 색상 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 철학과 접근법의 차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죠. 흑색의 요리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요리법을 추구하는 캐릭터로 전통적인 요리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하였는데요. 반면에 백색의 요리사는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며 보수적인 요리 방식을 고수하였죠. 이 둘의 대결은 단순한 기술적 관점이 아닌 철학적인 충돌로 요리사들 간의 경쟁과 그들이 겪는 내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요리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도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요리라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국 음식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저로서는 한식 메뉴의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식에 관한 책을 공부하고 유튜브에서 한식 요리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였지만 제 마음 같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당에서 한국인인 현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준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한창 가게 운영에 지치고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였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바쁜 하루였고 주방에서는 또 문제가 생겨서 짜증이 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에게서 이상하게 눈길이 갔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현준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날 현준은 아주 조용하게 와서 메뉴를 보고 불고기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서 아주 진지하게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고기를 프랑스식으로 변형한 게 참 신선하네요. 그런데 이 소스에 한국식 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불고기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때부터 현준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 온 요리사였고 파리에서 요리 학교에 다니며 유학 중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한국 요리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런 현준의 요리에 대한 열정이 놀라웠어요. 처음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저희는 금방 친해졌답니다. 현준은 한국 음식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말하길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매운맛이나 간장의 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이었죠. 또한 현준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도 보여줬는데요. 그는 항상 저를 배려하고 요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도 절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존중하고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죠. 그런 모습 덕분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현준과 친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한식 메뉴 고민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현준은 너무도 흔쾌히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현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현준과 함께 한식 메뉴를 개발하기로 이야기한 이후 저희는 거의 매일 주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는데요. 프랑스 레스토랑이니만큼 한식을 완전히 전통 방식으로만 내놓는 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프랑스의 정통 요리 기법에 한국적인 요소를 녹여내는 것이었죠.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현준의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메뉴는 김치 크레페였는데요. 김치 자체는 매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프랑스 전통 음식인 크레페와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현준은 김치의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을 살리기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그가 설명하기를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식의 본질을 담고 있는 재료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치의 숙성 기간과 배추의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크레페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조화를 이루는 레시피를 개발했죠.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쉽지 않았어요. 김치가 너무 강한 맛을 내면 프랑스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었고 너무 약하면 한식의 매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죠. 저희는 소스부터 반죽까지 수십 번을 고쳐가며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는데요. 현준은 한식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저는 프랑스 손님들의 입맛을 고려해야 했으니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더욱 완성도 높은 요리가 탄생할 수 있었답니다. 김치 크레페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저희는 다음 단계로 불고기 타르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타르트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타르트 안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현준은 이 아이디어에 매우 흥미로워하며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불고기의 양념을 살짝 변형해 프랑스 요리에서 사용하는 허브를 첨가하였고 타르트 도우는 현준의 섬세한 손길 덕분에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완성되었답니다. 이렇게 개발한 메뉴들을 점차 시범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김치 크레페와 불고기 타르트 두 가지를 점심 메뉴로 추가했죠. 사실 메뉴를 넣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컸었거든요. 새로운 시도였고 프랑스에서 이러한 퓨전 한식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주문하였는데요. 김치 크레페를 먹어본 손님들이 그 독특한 매력에 감탄했고 불고기 타르트 역시 전통적인 타르트와는 다른 맛의 조화로 큰 인기를 끌었죠. 특히 프랑스인 손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저희의 메뉴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프랑스 요리와 한식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이유들이 더 다양해지게 되었죠.
현준의 아이디어 덕분에 저희는 한식의 깊은 맛을 유지하면서도 프랑스 음식의 세련됨을 살릴 수 있었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한 커플이 와서 김치 크레페를 먹어보고는 한참 동안 감탄하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크레페는 우리가 전에 알던 어떠한 음식과도 완전히 달라요. 한국적인 깊은 맛이 프랑스 요리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현준과 함께 만든 이 메뉴들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점점 더 많은 메뉴를 개발했는데요. 된장 크림 수프와 비빔밥 샐러드 그리고 고추장 리조또까지 모든 메뉴가 현준의 한국적 감각과 저의 프랑스적 미각이 조화를 이루며 탄생한 것들이었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좋았고 SNS에서는 저희의 새로운 퓨전 한식 메뉴가 화제가 되었죠. 그 덕분에 저희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한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저희의 메뉴가 신선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현준의 섬세한 조리법 덕분에 한국 음식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변형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프랑스 사람들도 한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뉴 하나하나에 담긴 현준과 저의 노력이 손님들에게 전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현준과 함께 한식 메뉴를 개발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요리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하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더 끌리게 되었죠. 매일 같이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의 섬세함에 더불어 제가 실수를 하여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모습, 그리고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의 태도에 저는 점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저희는 그날의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메뉴 시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주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도와주고 있었죠. 갑자기 제가 정말 고마워요 현준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는데요. 그 순간 저희의 눈이 마주쳤고 제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엔 그에 대한 감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준과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레스토랑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한식을 경험해 보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프랑스 요리를 즐기던 사람들도 새로운 맛을 기대하며 찾아왔죠. 가게는 점점 더 입소문이 퍼졌고 바쁜 나날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예약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붐비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만큼 가게 운영도 바빠졌고 저는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했는데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현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가 점점 유명해지자 근처 중국 식당의 주인이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식당은 몇 년간 이 지역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던 곳이었죠. 저희 레스토랑이 입소문을 타면서 그들의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넘어오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퓨전 한식의 독특한 매력에 빠진 손님들이 중국 식당보다 저희 가게를 더 자주 찾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저희 가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식당 주인은 저희 레스토랑에 대해 한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음식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는데요. 한국 요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얕은 퓨전이라며 일부 손님들에게 험담을 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어요.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비난은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저희 레스토랑에 방문한 손님들 앞에서까지 불쾌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저녁 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요리를 마치고 나오니 중국 식당의 주인이 가게 앞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손님들에게 이 집은 그냥 유행만 따르는 가게야. 진정한 아시아 음식을 먹고 싶다면 우리 집에 와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는데요. 저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그렇게 험담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는 저를 비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음식 장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망하는 법이야.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애썼는데요.
감정적이며 비상식적으로 대응하는 쪽은 중국 식당인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현준이 나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어요. 현준은 제 옆에서 저를 지지해줬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진정될 수 있었죠. 괜찮아요, 엘로디. 저희 음식은 손님들이 알아줄 거예요.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건 그저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현준의 그 말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그날의 메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저희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서 퓨전 한식 메뉴를 경험하려고 했죠. 그렇게 현준과 함께 개발한 새로운 메뉴인 김치 크레페는 저희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아갔는데요. 한식과 프랑스 크레페의 조화는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김치의 독특한 풍미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특히 외국인 손님들까지도 이 메뉴를 즐겨 찾았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거의 매일 만석이었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나 그때부터 근처의 중국 식당 사장은 저희 가게에 대한 시기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그 전에 저희를 험담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 앞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한식을 한다고 말하지만 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된 겁니다. 김치라고 해서 다 한국 음식인 줄 아시나 봐요. 아닙니다. 원조는 바로 저희 중국의 음식입니다. 그러니 이 가게에서 파는 김치 크레페는 한식이 아니라 중식이에요. 그의 말에 너무 당황한 저는 손님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마음이 조급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때 현준이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그를 향해 말했죠.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파오차이와 김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음식입니다. 파오차이는 주로 소금물에 절인 채소로 발효 과정이 짧고 풍미가 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면에 김치는 고춧가루와 마늘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깊고 복합적인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김치는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독자적인 음식 문화의 산물입니다. 현준의 논리적인 설명에 중국 식당 사장은 잠시 말을 잃었는데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억지를 부리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결국 김치나 파오차이나 다 발효된 채소잖아. 그게 다 같은 거지. 현준은 그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발효 음식이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그 논리라면 치즈도 모두 같은 음식일 겁니다. 프랑스의 브리치즈와 이탈리아의 파르미지아노 치즈가 같은 음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발효는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재료, 그리고 발효의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김치는 그 자체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까지 했죠. 중국 식당의 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떠났는데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현준의 지혜와 침착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아마 저 혼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 레스토랑의 평판은 더 좋아졌는데요. 오히려 손님들 사이에서는 김치 크레페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퍼져나갔고 현준의 차분한 대응 덕분에 김치가 파오차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릴 수 있었죠. 그 후에도 중국 식당 측은 몇 번 더 저희를 시기하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현준과 저는 계속해서 메뉴를 개발하였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매력을 전파하며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현준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침착한 태도와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모습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죠. 저희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 현준은 점점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저희 레스토랑을 마감한 후 현준과 함께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손님들로 가득 찬 바쁜 하루였고 저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뿌듯했답니다. 그때 현준이 웃으며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엘로디. 당신 덕분에 이 레스토랑은 정말 특별해졌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는데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준.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었어요. 나 사실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졌어요. 저의 고백에 현주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바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엘로디.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점점 당신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하지 못하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커다란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현준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현재 현준과 저는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는데요. 함께 요리하고 식당 운영을 고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가 되었죠. 요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일이 저희에게는 커다란 행복이 되었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현준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지만 현준이 한국에 꼭 같이 가고 싶다고 제안을 했답니다. 한국에서 현준이 좋아하는 음식과 그의 가족을 만나볼 생각에 저는 너무 설레고 기대가 큰데요. 무엇보다도 현준이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고향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사실 저의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덕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진상 손님들과 어려운 장사에 지쳐 포기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준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이죠. 현준 덕분에 저는 한식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더욱 많이 배우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음식과 현준과의 인연 덕분에 저는 다시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가 한국 덕분에 가능했기에 저는 한국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과 함께 만들어갈 저희 레스토랑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한식 오너 셰프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킨슬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덕분에 한식의 인기가 다시금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뉴욕에서 한식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불고기나 비빔밥 같이 친숙한 음식들만을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한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 같은 전통 찌개류는 물론이고 잡채나 김밥 심지어는 삼겹살 같은 구이 요리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는 한식은 건강하다는 인식 외에도 그 깊은 맛과 조화로움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요리만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한국 음식의 문화와 철학까지도 조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가자들이 한식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요리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더해지니 시청자들은 그 음식에 더 큰 애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식이 단순히 불고기나 비빔밥만으로 인기를 끌던 시대는 지나갔는데요. 최근에는 훨씬 더 다양한 한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뉴욕에서 종종 갈비찜이나 족발과 같은 음식을 선보이는데요. 손님들이 그 깊고 진한 맛에 크게 감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비찜은 그 부드러운 고기와 달짝지근한 소스가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또한 전통적인 한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음식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고추장을 활용한 타코나 김치 슬라이더 같은 메뉴는 그야말로 히트 상품이 되었죠. 한식의 깊고 다양한 맛을 조금 더 서구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니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아 음식 중에서는 오랫동안 일식과 중식이 대표적인 자리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일식은 깔끔하고 섬세한 맛으로, 그리고 중식은 풍부하고 기름진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한식이 그 인기를 더욱 넘어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한식이 가지고 있는 조화로움과 건강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식은 깔끔하고 단순한 맛을 자랑하는 반면 한식은 다양한 맛의 조화를 강조하는데요. 매운맛, 짠맛, 단맛, 신맛 등이 한 접시에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죠. 이 복합적인 맛의 조화가 한식의 큰 장점이랍니다. 또한 발효 음식이 많은 한식은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 소화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이 한식을 주목받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한식 그 자체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음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의미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은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하나로 섞여 조화를 이루는 음식인데요. 이 조화로움은 자연의 풍요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식은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요리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창구이기도 하니까요. 뉴욕에서 한식 셰프로 일하면서 저는 이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식은 너무 맵다거나 재료가 생소하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맛과 매력을 충분히 알아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특히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한식의 다양성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한식을 접한 사람들이 그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한식을 한번 맛본 후에는 다른 한식 메뉴도 추천해달라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맛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된장찌개,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한식을 경험해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식 셰프로 뉴욕에서 일하게 된 과정은 꽤 험난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한식을 꿈꿨던 건 아니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로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 같은 서양 음식을 공부했거든요. 뉴욕의 한 유명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서양 요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식은 저에게 거의 미지의 세계였죠. 그런데 제가 한식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한동안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 적이 있었죠. 뉴욕이라는 도시는 참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에 지원하였지만 고급 요리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좌절과 혼란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정말 요리를 잘하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들었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저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계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식 음식점으로 처음에는 그저 잠시 머무르다 다시 서양 레스토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점점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는데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요리들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맛과 철학이 저를 사로잡았답니다. 한식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각 재료가 지닌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요리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저는 서양 요리를 전공하였고 한식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요리를 따라가기도 벅찼답니다. 매일 같이 주방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요리사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곤 했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의 양을 잘못 조절해 너무 짜게 만들기도 했고 김치전은 번번이 팬에 들러붙어서 모양조차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다른 한국인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한식은 서양 요리와 다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기도 하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점점 압박감을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한식의 매력을 알게 된 이상 저는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요리책을 읽으면서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요리 외에도 한국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답니다. 특히 장류나 발효 음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발효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직접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한식에 대한 감각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실패하던 요리들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인이 과연 제대로 한식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자주 들려왔죠. 손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만든 음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도 많았답니다. 이건 진짜 한국 음식이 아니야. 미국식으로 변형된 한식이네. 라는 평가를 받는 일들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쌓이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내가 과연 한식 셰프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던 가운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하루는 한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중 뉴욕의 한 유명 음식 평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론가는 원래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제 요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칼럼에 제 요리를 소개하면서 미국인도 이렇게 훌륭한 한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답니다. 그 순간 제게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죠. 물론 평론가 한 사람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저에게 매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식 셰프로서의 정식 커리어를 이어가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한식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새로운 한식 레스토랑을 열게 된 것도 이러한 결심 덕분이었죠. 한식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자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은 있는데요. 특히 서양식 요리에 익숙한 손님들은 한식의 강렬한 맛이나 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한식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곤 하는데요. 한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문화의 일부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손님이 항상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저녁 시간에 한 중년의 남성이 레스토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 남성의 표정은 다소 불만스러워 보였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한참을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리저리 뒤적이기만 했는데요. 그러더니 결국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음식 대체 뭐가 이렇게 짠 거야? 고추장도 너무 맵고 국물은 심심해. 이런 걸 한국 음식이라고 팔아도 되는 거야? 그의 말투는 꽤나 거칠고 무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죠. 고추장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강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요리입니다. 혹시 취향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메뉴를 추천드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식을 먹을 때는 전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 이건 그냥 맛이 없는 음식이야. 라며 고집을 부렸죠.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은 무척이나 불편했는데요. 한식에 대한 열정을 쏟아 만든 음식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한국인 손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식은 중식이나 다른 아시아 음식과는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고유한 맛은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발효된 장류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발효된 고추장의 맛은 처음에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한식의 매력이죠. 계속해서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한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국물은 맑은 스타일로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간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다양한 음식의 맛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인 손님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기 있는 음식들 다 중국에서 나온 거는 아세요? 비빔밥이니 떡볶이니 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하던 음식들이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했습니다. 한식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한식만의 독특한 맛과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그 프로그램 봤어요? 흑백 요리사? 거기 나오는 셰프들도 다 짝퉁이죠. 중국 음식 조금 배워서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는 것 같던데.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한테 한식이 특별하다는 착각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다 중국 음식인데 말이야. 그런 그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고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을 듣고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요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한국 고유의 방식과 재료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음식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소개된 음식들도 분명히 한국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고요. 그러나 그 중국 손님은 여전히 고집스러웠는데요. 에이 짝퉁 셰프들이야. 특히 메인 셰프 한 사람은 완전히 중국 음식을 흉내내는 사람 같던데. 이 가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음식들도 다 중국 음식 변형된 거겠죠? 그때 한국인 손님이 다시 한 번 더 말하였습니다. 한식이 중국 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말씀하신 떡볶이를 드셔보셨나요? 떡볶이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떡은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이고 떡볶이는 조선시대부터 먹어온 한국 고유의 음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계속해서 그는 비빔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리고 비빔밥은 더욱 특별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비빔밥은 한국의 농업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인데요. 여러 가지 재료를 밥 위에 올리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양념을 더하여 먹는 방식은 한국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 비빔밥을 중국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몇 가지의 비슷한 요소만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중국인 손님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래도 기본 재료들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결국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였지만 한국인 손님은 침착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물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향이 있더라도 각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발전해온 것입니다. 비슷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음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생각이죠. 예를 들어 중국의 국수와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기본적으로 밀가루를 사용한 면 요리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둘이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식은 한국만의 독특한 조리법과 맛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떡볶이나 비빔밥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대표적인 한국 음식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되었고 주변 손님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눈치였는데요. 한국인 손님의 말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 것이었죠. 결국 그 중국인 손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는데요. 그의 자존심이 상한 듯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 손님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 대신 한식을 지켜준 것처럼 느껴졌고 덕분에 가게 분위기 또한 다시 평온해질 수 있었죠. 저는 그 한국인 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덕분에 저희가 더 불쾌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혁입니다. 사실 이곳에 가끔 오는데 오늘은 우연히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식 요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미소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그날 이후로 준혁 씨와 저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서로의 관심사와 취미까지도 공유하게 되었죠. 준혁 씨는 항상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제가 한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였답니다. 그는 가끔씩 저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의견을 주기도 하면서 한식 요리와 문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준혁 씨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인기는 점점 더 커져갔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가게는 문을 열 때마다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음식을 찾으러 오기 시작하였죠. 뉴욕의 중심부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제 요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저희 레스토랑이 위치한 거리에는 중국과 일본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답니다. 그곳의 오너들이 제가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자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는 반응은 없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중국 식당의 사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님과는 원래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저를 지나칠 때마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듯한 불편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킨슬리 씨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그의 말투엔 다소 비꼬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네, 뭐 다행이도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요즘 손님들이 우리 가게보다는 킨슬리 씨 가게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비법은 없어요. 그냥 한식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는 말아요. 이 동네에선 원래 중식이 최고였거든요. 지금 한식이 인기를 끌고 있어도 그건 길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그의 말에 숨겨진 경고의 뜻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중국 식당뿐만 아니라 근처의 일본 식당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식당의 사장님은 그동안 저와 크게 교류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자주 가게 앞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지나가곤 하였죠. 하루는 일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주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킨슬리 씨, 저희 사장님께서 최근에 자꾸 한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가게와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는데요. 아니요, 전혀요. 저희는 그냥 우리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을 뿐이에요. 일본 음식도 매력이 많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일본 식당의 오너들은 점점 더 눈에 띄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요. 많은 손님들이 저희 레스토랑에 몰리면서 그들의 경쟁심은 더 커져갔고 가끔은 직접적으로 견제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식의 인기는 지금 잠깐일 것이라며 비꼬기도 하였죠. 하지만 저는 한식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요. 요리라는 것은 문화와 감정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준혁 씨와의 대화 덕분에 저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저의 요리와 한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응원해 주었고 그 덕에 저는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혁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한식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가끔씩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는 단순히 한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킨슬리.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한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길 바래요. 그의 응원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비록 근처의 식당들이 저를 압박하려고 하지만 저는 한식의 매력과 제 요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요리이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손님들이 계속해서 제 레스토랑을 찾아와 주니까요. 특히 한 번은 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보고 한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 훌륭한 맛이에요.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제 요리가 세상과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저의 요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보람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한 가족이 저희 가게를 방문하였는데요. 부모님과 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메뉴를 보고는 신이 나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한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는 더 큰 열정이 생겨났는데요. 저는 단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것을 뉴욕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순간들과 고민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죠. 한식 셰프로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워낙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곳이다 보니 한식도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